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벚꽃이 예년에 비해서 빨리 피면서 전국 각지에서는 봄맞이 축제 준비에 한창인데요. 올해만 1000여 개가 넘게 지역 축제가 열린다고 하네요. 참 많죠. 자, 이런 축제,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 소멸 위기의 대안으로 꼽히지만 대다수 축제가 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금 낭비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함께 따라붙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선 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에서는 바로 이 지역 축제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5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 한 편 같이 들으실래요? 등 토닥이는 토요일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토닥토담 두 분과 함께합니다. 국내 유일의 종합인문교양 개간지죠. 황해문화의 전성원 편집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성입니다. 그리고 손희정 영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 오디오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안 끼고 온 게 오늘 처음이라가지고 아이들도 오늘 너무 많이 뛰어놀고 사진도 많이 찍고 너무 즐겁게 놀다 가는 것 같습니다. 지역 대표 축제들이 2019년 이후 4년 만에 대면 축제로 돌아옵니다. 완연해진 봄 기온에 꽃들이 앞다퉈 피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산수유 군락지인 의성군 화전리에서는 3년 만에 산수유꽃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부산의 봄꽃을 볼까요? 활짝 핀 벚꽃을 보기 위해서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췄는데요. 부산에는 지난 19일 기준으로 벚꽃이 공식 개화했습니다. 관측 102년 만에 가장 빠른 겁니다. 네, 봄이 왔습니다. 봄이 온 걸 두 분은 실감하십니까? 실감하죠. 좀 들뜨십니까? 네, 조금 들뜨기는 하는데. 그런 나이 지났잖아. 뭘 또 들떠요, 들뜨기. 그 나이가 어디 있어요. 봄꽃 보면 다 좋죠. 하긴 그래. 네. 그렇죠. 따뜻한 햇살 내리치면 참 기분이 너무 좋아요. 나이 들면 원래 더 따뜻해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동의. 네. 저는 뭔가 봄과 함께 저의 SNS 타임라인을 보면서 내가 나이를 먹고 있구나. 왜요? 꽃 사진이 그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목련, 진달래.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내 친구들이 꽃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꼭 그 SNS만이 아니라 뭐 그 메시지, 그러니까 뭐 프사라고 하나요? 네. 이런 것도 보면 풍경 사진을 많이 올리는 분이 주로 어떤 나이대인지는 다 드러나죠. 그렇죠. 뭐 비슷한 거 근데 아닙니까? 이상하게 저도 요즘에는 작년, 재작년부터 꽃을 보면 그렇게 이렇게 클로즈업으로 찍고 싶고 친구들한테 보내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뭐 제 카톡 프사도 지금 몇 년째 그냥 저기 뭐 나무 서 있는 저거라. 근데 지역 축제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거쳐가야 되는 게, 이 지역 축제가 축제로 지금 다가오는 이유는 마스크 의무 착용 해지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크죠. 두 분은 어떻게 마스크 안 쓰고 다니세요? 어때요? 저는 사실 이번에 저희가 2019년 이후에 3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역사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봄에. 그래서 제가 사전답사를 이번 주에 다녀왔는데, 예, 다녀보니까 마스크 많이들 이제 벗고 다니시더라고요. 저도 남들이 벗고 있으니까 좀 신경 안 쓰게 되니까 순간순간 내가 쓰고 있는지 벗고 있는지 기억을 이제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좀 자유로운 느낌은 확실히 있었어요. 그래요? 네. 손희정 평론가는 평소에 어때? 쓰고 다니세요? 어때요? 저는 쓰고 다니는데요. 최근에 또 미세먼지랑 초미세먼지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벗고 싶어도 그것 때문에 못 벗는데 저는 주로 이제 극장에 가니까요. 그렇겠네. 근데 극장에서도 이제 많이 벗으시더라고요. 영화 평론가로서 한 달에 극장 지출 비용이 얼마쯤 되나요? 꽤 될 것 같은데. 네, 많이 나갑니다. 거기도 많이 요즘 나가고 극장 가격이 너무 올랐더라고요. 너무 비싸가지고요. 근데 네. 그렇게 또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극장 저런 극장에 회원이고 뭐 VIP 회원이고 이래가지고요. 그렇게 누리는 또 할인이 좀 있고요. 하지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두 분은 축제에 좀 많이 참여하시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축제에 거의 참여를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사람을 피해 다니는 스타일이라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람이 많은 곳은 저는 솔직히 좀 피해 다니는 스타일이라. 아니 근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축제인 머드 축제 하는 동네 출신이시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네. 저는 어릴 때 거기 살 때 평소 그냥 머드를 바르고 살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 해수욕장 옆이 이제 엄청 넓은 뻘이에요. 거기서 조개 잡고 낙지 잡고 그게 매일 일과였기 때문에 그 놀이고 한 사람들한테는 굳이 머드 축제에 갈 일이 없었지. 그러니까 생활상 바르고 다녔으니까. 아마 저희 세 사람 모두 성향상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은 위험하니까 가지 않는 쪽에 가까운 사람들일 텐데 위험한 건 아니고. 네. 아니 마음이 뭐가 위험할까? 그랬을 텐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축제를 관찰하거나 이제 기획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역마다 여러 축제들이 난립하기도 하고 또 대단히 이제 성공적인 그런 축제들도 간혹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좀 인상에 남았던 축제는 이것도 이제 역시 저희가 역사기행 행사로 이제 갔던 곳인데 진주 남강 유등축제. 유명한 축제죠. 예. 이 남강 유등축제 굉장히 밤에 이제 펼쳐지는 축제이기도 하고 이제 임진왜란 3대 대첩 중에 하나가 진주 대첩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왜군들에게 포위당해 있는 상황에서 외부와 통신 수단으로 바람에 이제 풍둥 날리기, 남강에 이제 그 유등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거기다 글귀를 적어서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에서 이제 역사적 기원을 찾는 그런 어떤 기원도 있는 축제라서 굉장히 뜻이 깊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꽃사진 얘기 좀 했는데 사실 남강 유등 축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아마추어 사진가들이 즐겨 찾는 장소예요. 이 축제를 가을에 하는데 불꽃놀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야간 촬영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가 확인하기 위해서도 이 야간 축제를 이제 찾아가죠. 유등 자체도 되게 형형색색이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뭐 다양한 형상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티라노사우루스도 거기 난강에 둥둥 떠가기도 하고. 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누구랑 갔는지는 안 여쭤볼게요. 회사에서 일로 갔다. 예. 되게 강조한다. 우리 손희정 평론가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이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전국의 영화제들을 많이 다니는 편인데요. 그렇죠. 뭐 부산, 부천, 전주 뭐 이런 우리 데들.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영화제가? 영화제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고요. 뭐 생겼다가 사라지는 영화제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영화제 외에 갔을 때 정말 좋았던 축제를 저도 사실 진주 남강 유등 축제를 뽑아왔어요. 그래요? 이게 이제 부산 영화제랑 비슷한 시기에 하거든요. 그래서 진주 유등 축제를 보고 부산 영화제로 넘어가면 전라도 음식과 경상도 음식을 함께 즐길 수 있고 굉장히 역시 좋았었다. 여행은 먹는 거지. 근데 이 진주 유등제에서 저는 좀 인상 깊었었던 것이 이렇게 막 강에 계속 뭔가를 띄우니까 이게 환경에 괜찮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환경 문제를 고민을 하면서 종이 유등을 만들어서 띄우신다고 해요. 그리고 축제가 끝나면 다 이제 당연히 걷어들여서 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방식의 축제를 고민해 왔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근데 이 유등 축제에 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축제예요. 보령 머드 축제하고 더불어서 이 진주 남강 유등 축제가 굉장히 이제 글로벌한 축제로서 우리나라 대표하는 그런 축제로 이제 떠올랐는데 실제로 문체부 지정에서 대한민국 그 대표 축제로 지정을 5년 연속 받기도 했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09년인가부터 서울에서도 이 비슷한 행사 해요. 맞아요. 네, 광화문에 서울 빛초롱 축제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고 어떤 것들을 했을 때 그 컨셉 그대로 서울이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진주 시장님이 서울 올라와서 1인 시위를 하기도 기억난다. 했었고. 기억난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진주 남강 유등 축제가 당시에 이제 무료로 진행되다가 중간에 한번 유료로 또 전환된 적이 있어요. 그랬다가 다시 또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이게 다시 무료로 또 전환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축제의 의미나 행사 방향 이런 것들이 변화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외부에서 찾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얘기는 결국은 부담스러운 축제의 상당수가 좀 관변 축제다 이 예, 이야기가 맞습니다. 되는 거죠. 예. 그 얘기는 좀 나중에 좀 하고.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난 게 재미있는 게 한국의 축제들이 해외에 그러니까 판매가 되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컨셉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머드 축제도 사실은 이제 저작권이 팔렸었고, 그랬어요? 예, 유등 축제도 팔릴 예정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사실 되게 열심히 지역에서 만들어온 축제를 그냥 쓱 가져가는 건 되게 나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웬만하면 사람 많은데 안 가기 때문에 거의 축제에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저희 집 애들이 어릴 때 한번 그 이제 겨울에 이제 그 깡깡한 얼음 저 구멍 뚫고 낚시하는 그 축제 있잖아요. 거기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야, 제가 보면 이게 진짜 아이디어라고는 끝이 없구나라고 느낀 게 그 이 조그만 통 의자 쓸 수 있는 거기다가 초를 하나씩 켜서 넣어주더라고요. 그러면 엉덩이 좀 따뜻해지라고요. 너무 따뜻해요. 네. 야, 역시 창의성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발휘가 되는 거구나. 너무 아이디어가 좋잖아요. 돈이 들어가면 창의성이 팍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고 괜찮은 축제네요. 어떤 축제 같은 경우는 일부러 잡게 하려고 뭐 굶긴다든가 물고기를 이런 식으로 아니 하기도 다른 사람은 하는데. 잘 잡던데. 아 그래요? 이상하게 저희만 못 잡더라고. 그냥 사 먹고 왔어요. 무슨 손이라고 하죠 그런 손을. 네. 네. 아무튼 축제 얘기를 했으니까 축제의 원형을 뭘로 봐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수확철에 한 해 농사가 잘 됐다. 그래서 뭐 하늘에 그러니까 감사드리고 이런 게 축제의 원형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축제는 사실은 농경하고 관련이 깊어요. 그렇죠. 그렇게 농경하고 관련이 깊고 그다음에 이제 하늘에 감사하고 봄이 옴을 기뻐하는 그런 이제 고대 재래 의식에서 이제 비롯이 되었던 것이고요. 이른바 이제 추수감사절 비슷한. 네. 그리고 뭐 중세 시대 거치면서 서양의 경우에는 이제 기독교적인 어떤 성일, 그러니까 성인들을 기념하는 축제. 날 내지는 이제 부활절 앞두고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뭐 금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해금되는 순간에 어떤 순간적인 일탈과 자유를 느끼게 이렇게 해주는 걸 통해서 이제 축제가 됐죠. 그러니까 뭐 디오니소스 제전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 부활아마 자릅니까? 네, 맞습니다. 뭐 브라질의 삼바 축제 같은 경우 사순절 직전에 이제부터 나는 고행이 시작될 거니까 즐겨보자 하는 이제 이런 식의 축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축제가 갖고 있는 공통점 아까 저희가 잠깐 관변 축제를 이야기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다. 주민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민간에서 이제 축제 조직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제 스폰서십을 받아가지고 어떤 지원을 받아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축제가 그러니까 1970년대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제 정부에서 주도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거의 관주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관주도고 민간의 어떤 창발성 같은 것들이 개입하기 어렵게 좀 구조적으로 되어 있었죠. 이게 그래서 뭐 전통 사회에서 보면 한국에서도 마을 굿이라든가 두레 같은 형태로 축제 같은 것들을 즐겨 오다가 일제 강점기에 이제 민속 문화 같은 것들을 억압을 하면서 좀 사라진 부분이 있었고 1960년대가 되면 산업화 사회가 열리면서 농경 문화 중심으로 하는 축제들을 약간 미신이라든가 뭐 구시대적인 거라고 이렇게 배척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70년대로 넘어오면서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이 한국의 요즘 같은 축제 있잖아요. 머드 축제라든지 이런 식의 축제가 막 생기기 시작한 되게 중요한 기점이 1995년 이더라고요. 관련된 논문들을 보니까 거의 모든 논문이 95년부터 시작되거든요. 논의가. 왜요? 한국의 축제는 95년. 그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 95년이 뭐가 있냐면 지방자치제가 시작이 지자체? 됐고요. 예. 그 지방자치제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의 특색 같은 것들을 좀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또 지자체장이 이제 부임을 하면 말하자면 내가 면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축제를 연다. 뭐 이런 분위기가 좀 한쪽에 있었던 것 같고. 대한민국에 축제하면 국풍 81이죠. 네, 맞아요. 전두환 정권 81년이죠, 맞죠? 네. 전두환 정권 출범하고 어떻게든 국민 한번 다리를 벌려고 국풍이라고 해서 관변 그것도 이제 국가 주도로 야. 얼마나 떠들었어요. 기억하세요? 저는 사실은 국풍은 기억이 갔다 안 왔어요? 납니다. 네,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어른들 손에 이끌려서 여의도였죠 그때. 네, 엄청나게 쓰레기가 많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마어마했어요. 전 책으로만 봐가지고요.
네, 어쨌든 그 지방자치제가 95년에 시작이 됐고 요거랑 맞물려서 이제 문화관광부에서 문화관광축제 지정제도가 시작이 되면서 이게 아마 뭐 편집장님이랑 제2비 말씀하시는 관변과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지역의 축제들을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그렇죠. 지원을 해주는 지자체 네. 입장에서 또 안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데 그건 좀 그렇죠. 이따 좀 네.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좀 영화 얘기를 좀 당겨서 좀 할까요? 그 축제와 관련된 영화 한 편을 손희정 평론가께서 골라주셨는데 어떤 영화죠? 네, 뭐 사실 축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영화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국에는 그렇게 대표적인 축제가 없긴 하지만 뭐 스페인의 라토마티나 이렇게 토마토 던지는 축제가 네. 되게 유명한데 그러니까 요- 왜 먹는 걸 갖고 뭐 그런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것도 너무 웃긴 게 서로 광란으로 토마토를 던지고 놀다가 네. 그 행사 딱 끝나면 다 같이 토마토를 치운다고 하더라고요. 씻을 네. 곳이 없어서 난리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 라토마티나가 나오는 케빈에 대하여라는 영화도 있고요. 이 영화 오프닝 시퀀스가 되게 인상적인데 라토마티나의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혹은 멕시코에 되게 유명한 축제가 죽은 자들의 날이라고 해서 제사 지내는 이런 축제가 있는데요. 요 죽은 자들의 날은 코코라는 애니메이션의 배경이 되거든요. 물론 다양한 작품들이 있긴 한데 이 중에서 제가 오늘 고른 작품은 유아사 마사아키 감독의 2018년 작품 밤은 짧아 걸어 아가씨야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이더라고요. 입니다. 애니메이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좋아하고 또 잘 마시는 검은 머리 아가씨가 이제 하룻밤 사이에 교토의 폰토초, 헌책 축제, 대학 축제 등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낭만을 즐긴다.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 방송에서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작품 중에 제 생각에는요. 제일 호불호가 갈릴 작품인 것 같고요. 야, 미리 까시네. 네, 네. 약간 이렇게 기대하지 못한 축제를 만나는 이런 기분으로 영화를 즐겨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아마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짧게라도 스토리 감상하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거리마다 벚꽃이 휘날리는 폰토초의 따뜻한 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오늘의 주인공 검은 머리 소녀를 보고 첫눈에 반한 한 선배가 있었으니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최대한 그녀의 눈앞에서 알짱거리는 이른바 최누나의 작전을 개시하는 선배. 한 잔 두 잔 마시며 발 닿는 대로 걷는 그들의 앞엔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과 함께 기묘한 모험이 펼쳐지는데 무더운 여름을 배경으로 헌책방 축제에서 검은 머리 소녀가 찾던 책을 구하기 위해 아주 매운 음식 먹기 시합에 혈투를 치르는가 하면 선선한 가을이 되고 펼쳐진 대학 축제. 그녀가 주연으로 참여한 뮤지컬 공연에 파트너로 서기 위해 불길을 뚫는 위험천만한 대소동을 벌이기까지. 그리고 검은 머리 소녀 빼고 모두가 지독한 감기에 걸린 겨울. 병문안을 돌며 사람들에게 계란술을 만들어주던 소녀는 선배가 자신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자신을 따라다녔던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 기묘한 모험의 종착역은 과연 어디일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검은 머리 소녀의 1년 같던 하룻밤의 여정을 그린 오늘의 영화 밤은 짧아 걸어 아가씨야 였습니다. 네, 종착역이 어디긴 뻔하지 뭐. 그죠? 그렇지 않나요? 축제의 종착역은 항상 거기 아닌가요? 보통? 근데 참 줄거리 요약 잘하세요. 그러게요. 그치,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했는데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왜 이 영화를 고르신 거예요? 아, 저는 그러니까 요즘 뉴스가 너무 무겁고 어둡고 또 이제 제작진이 축제 얘기를 하자고 할 때 제 머릿속에 일단 축제 비판부터 떠오르더라고요. 네. 아, 이러지 말자.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네, 보세요. 오늘은 축제라는 테마를 통해서 약간 낭만과 흥에 대해서 말해보고 싶다. 생각해보면 이 낭만이나 흥 같은 단어가 진짜 요즘에 좀 한국 사회에서 사라진 것 맞아요. 같아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낭만과 흥을 되돌리고 싶어서 이 작품을 골라봤고요. 그래요? 이게 축제하면 막 대낮 이런 걸 떠올리기 쉬울 텐데 저는 한편으로 축제하면 약간 봄밤의 어떤 꽃냄새라든가 여름밤의 시원한 맥주, 뭐 겨울밤의 군밤 이런 게 떠올라서 아, 밤이랑 연결해보자 싶기도 했습니다. 우리 전성원 편집장님은 어느 장면을 꽂히셨어요? 이상한 춤을 추는 장면이 있어요. 궤변 춤이라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어른의 세계를 꿈꾸는 어떤 검은 머리 소녀가 하룻밤을 술과 궤변으로 이렇게 지새우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근데 여기에 축제 본질이 되는 단어 3개가 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밤의 욕망, 그다음에 술, 우리가 디오니소스의 광기, 그다음에 궤변, 이거는 어떤 광대 우스꽝스러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런 말이 있죠.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깨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생활할 때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타산적이고 계산적으로 사는데 여기에 이제 축제의 본질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거겠죠. 어떤 계산과 타산이 없이 그렇죠.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서 하나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해도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전염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실현당한 이제 선배가 영국으로 유학을 갈 때 후배들이 쳐주는 춤이 궤변춤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 얘기가 갑자기 사라지고 할아버지들을 만나서 또 술을 마셔.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 영화의 호불호가 갈릴 건데 근데 그 궤변춤을 추는 노인네들이 또 이 검은 머리 소녀가 궤변춤을 춰주니까 저거 내가 학교 다닐 때 만든 춤인데 저 전통이 아직도 살아있네 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하거든요. 이 축제라는 게 어느 부분에서는 굉장히 개인적인 일탈 행위이지만 이렇게 공동체를 만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게요. 이 영화에 대해서는 좀 짚을 점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영화 얘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토요일 코너죠. 토닥토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손희정 영화평론가, 전성원 황해문화 편집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축제인데 조금 전에 영화 한 편에 대해서 감상을 했는데요. 전성원 편집장님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몇 가지를 좀 짚어주셨는데 우리 손희정 평론가께서 뽑아주신 아주 특별한 장면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영화 사실 되게 좋아하고 재밌게 봐가지고 곳곳이 좀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일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는 이 검은머리 아가씨가 200이라는 노인과 술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한 잔 한 잔 마시면서 이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00은 계속 막 인생은 별로고 뭐 똥 같은 거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아가씨는 막 인연이 너무 좋고 이거 너무 술 맛있고 이런 얘기 막 계속 하거든요. 결국 이제 아가씨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슬픈 마음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은 금방 쓰러지고 기쁜 마음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은 길게 마실 수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기도 한데요. 그 장면 주변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어른들의 시계는 굉장히 빨리 흘러가고 청년의 시계는 굉장히 천천히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진리 아니에요? 예. 시간의 속도는 나이하고 비례한다고. 그렇죠.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고. 자기 나이 곱하기 2를 항상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의 흐름, 속도가요. 그래서 인생을 좀 즐기면서 느긋하게 전 평소에 200 같은 사람인데 검은 머리 아가씨처럼 즐기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편의점님 앞에서 이제 축제라고 하는 것을 밤, 술, 궤변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우연과 인연, 연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밤을 검은 머리 아가씨가 밤새도록 걸으면서 굉장히 우연인 것처럼 많은 인연들을 만나고 근데 그 인연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주 과거로부터 계속되어 온 어떤 전통과의 만남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그런 게 재밌었는데 JB께서는 어떻게 보셔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보면서 뭐 두 분이 얘기했으니까 저는 다른 거 얘기하면 대학 축제가 나오잖아요. 또 이제 그 술 완전히 진탕이 된 대학 축제가 나오길래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닌가 보구나. 일단 제일 먼저 생각은 그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대학 축제하면 그냥 술 아닙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축제만 열면 항상 술 먹어서 사고가 쳐져가지고 그때 총학생에서 뭐라 했냐면 포도청을 발족을 시켰어요. 그래서 다른 학교 가가지고 포졸 옷까지 빌려와서 포도청 발족식까지 열고 너희들은 학교를 돌면서 고주망태된 인간들 좀 케어 좀 해라. 그리고 좀 막아라. 했는데 포도 대작이 제일 먼저 뻗었어. 술 마시고 학교 잔디밭에 큰 대자로 뻗은 이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술 빼놓으면 얘기가 안 되는 이게 진짜 축제냐 했는데 뭐 영화도 보니까 비슷하던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학 축제에서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던 때는 딱 JB가 대학 다닐 때 그때뿐이에요. 사실은 예. 우리나라에서 대학 축제 현대적으로 도입한 최초의 대학이 경희대학교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1956년부터 이제 그 했는데 당시에는 경희대학교가 아니라 이제 그 경희대학교 전신이었던 신흥대학교인데 이때 이제 주로 서구적인 어떤 뭐 양식의 그런 축제 포크 댄스 추고 뭐 이렇게 쌍쌍이 돌면서 하는 그런 하고 가장을 하고 하는 그런 축제가 이제 시작이 됐다가 60년대에 아마 기억하실 텐데 메이킨 선발 대회. 그렇죠. 네. 그러면서 비판이 많았어요. 너무 지나치게 서구화된 거 아니냐 이거 대학생들이. 그러면서 70년대 들어서 이제 우리 탈춤, 민속놀이 공연들이 있었고 80년대에 들어서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처음으로 대동제라는 이름의 그렇죠. 축제를 열면서 이 시기가 이제 그 술 많이 마시던 그렇죠. 네, 곳곳이 주막이었던. 네, 그리고 동시에 이제 그 데모하고 연결이 되고 그랬다가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그런 어떤 약간 정치적인 느낌의 행사들이 빠지고 이제 이때부터 대학 축제에 이제 뭐 사주 카페가 열린다든지 일일 주점 형태의 요즘은 아이돌 스타 막 공연 이런 거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양한 어떤 축제 대학생들이 기획한 이벤트가 거의 없어졌고 주로 우리 총학은 누구를 데리고 왔다. 어떤 아이돌을 모셔왔다. 이런 식으로 돼서 좀 예전만큼의 재미는 없죠. 그래서 뭐 총학 선거할 때 이제 선거 공약 중에 난 누굴 데려오겠다 이런 거에 걸리기도 해서 저도 약간 충격받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영화를 보시면 이게 4계절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봄에는 이제 폰토초에서 술을 마시는 고시기는 봄, 그다음에 헌책 축제에 가는 건 여름, 대학 축제가 가을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짜 축제의 나라잖아요. 근데 유명한 게 초중고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분과의 사이라고 해서 문화제를 가을에 하고요. 굉장히 크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여름 방학에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함께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재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화와 더불어서 한 편을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작품이 썸머 필름을 타고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건 고등학생들이 이제 가을 분과사회를 준비하면서 여름 내내 영화를 찍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도 너무 재밌고 어떤 일본의 학교 축제 문화를 즐겨보실 수 있다는 점에서 같이 보시면 또 둘 다 좀 이상한 작품이거든요. 이상함을 느끼실 수 있다. 일본의 B급 정서를 느낄 수 있는. 더 이상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감상에 맡기도록 하고요. 다시 지역 축제 얘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 경제를 어떻게라도 살리기 위해서 축제를 매개로 삼는 것을 사실은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지역 축제가 어떻게 이게 이제 진화를 하냐면 지역 특산물이 생산되는 딱 그때 이제 지역 축제를 이게 어떤 하나의 이제 패턴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역 축제가 뭐가 됩니까? 먹는 축제가 되어버리는 이런 양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걸로 수익을 거두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으로 드물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보령 머드 축제 정도 하고 화천의 산천어 축제 정도가 이제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제법 크고, 그러니까 보니까는 뭐 654억, 880억 이렇게 해서 투입 예산의 이제 50배가 넘는 그런 경제 효과를 거뒀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축제들은 대부분이 이제 시민 세금으로 혹은 지자체장이 우리도 이런 거 했습니다 하고 군민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어떤 행사로 된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무튼 문체부에 등록된 것만 1,129개. 그러니까 그러면 기초단체가 지금 200 몇십 개 되니까 한 기초단체를 기준으로 한다면 5개 정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작은 지역 단위에서 하는 이른바 벼룩시장 같은 행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축제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 리우 카니발이나 아니면 무슨 옥토버 페스트 이런 식의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아주 소규모로 열리는 그런 어떤 무슨 벼룩시장 같은 그런 것들도 다 축제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 개수가 이렇게 늘어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엄청나게 방대한 어떤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몇몇 축제를 빼면 지역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뭐 관련한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지역 축제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 세 가지가 있는데 어딜 가나 다 있다. 첫째가 파전과 막걸리. 아, 예. 네. 두 번째가 유명 가수의 공연.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이건 점점 아마 줄어드는 추세일 텐데 미인 대회 이렇게 이제 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늘 다 천편일률적인 축제들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제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지역의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기여를 하거나 이런 식의 효과들은 보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을 좀 하게 되고요. 저는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영화제에서 일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 영화제 일하는 경험과 다른 지역 축제들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거든요. 네네. 이게 축제라는 게 1년 내내 진행되는 게 아니라 뭐 길어야 열흘 정도고 그렇죠. 짧으면 2, 3일이다 보니까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게 단기로 투입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많은 경우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고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에 따르면 집중적으로 일하고 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잘리나요? 사실 집중적으로 일하고 그 얼음 공장 얘기 하잖아요. 한철 장사니까 그때만 반짝 일하고 나머지 시간에 놀면 되잖아. 라는 식으로 지금 노동 시간을 이렇게 하는데 그 대표적인 장르가 바로 그 문화 기획하는 그 축제 이벤트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적은 소수의 인원으로 주요 컨셉이나 어떤 스폰서 계약을 맺거나 단체랑 뭐를 하거나 하는 활동들을 이분들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거 하는 잠깐의 어떤 꽃이 피는 순간을 위해서 나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1년 내내 판판히 놀다가 잠깐 일하는 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문제가 있죠. 뭐 그런 2, 3일 정도의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길게는 2달, 짧게는 2달, 더 길게는 한 넉 달 정도 고용이 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일을 하고 하나의 축제가 끝나면 다음 축제에 또 가서 취직을 하고 이렇게 전국을 뺑뺑 도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이랬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행사 운영에 노하우가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길게 일하면서 내가 노하우를 축적해서 더 잘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기간 일하면서 돌다 보면 지치잖아요. 그 축제판을 다 떠나거든요. 그래서 이 인력 구조 같은 것들도 좀 개선을 해야 되는 문제 같은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아까 잠깐 얘기했다시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게 이제 무슨 뭐 먹거리 축제인데 이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나타나는 또 공통점이 뭐냐면 어르신들이 그렇게 좋아하세요. 네. 어르신들은 좋아하는데 젊은이를 보기가 참 힘들다라고 하는 현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그러니까 뭐 관련된 연구 같은 걸 찾아보니까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어떤 특산물을 살 수 있거나 개성 있는 물건을 살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축제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젊은이가? 네. 그래서 이제 쇼핑거리가 있는 축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언을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아주 큰 축제들보다 지역의 작은 재미있는 축제들이 좀 있기도 해요. 그런 걸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영화 쪽에선 되게 작지만 오랫동안 해온 축제 중에 하나가 정동진 독립영화제가 있어요. 거기도 영화제가 있습니까? 예. 그 정동진역 되게 유명하잖아요. 모래시계에서 고현정 씨 울고 막 그랬던 그 바로 옆에 정동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 정동초등학교에서 한여름에 2박 3일 동안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영화제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운동장에 스크린 열어놓고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보는 거죠. 근데 어떤 행사를 하냐면 미리 신청을 하면 거기에 텐트를 친 특별석을 줘요. 입장료 없거든요. 그 텐트에 딱 들어가면 옥수수 삶은 걸 놔주시거든요. 그걸 이제 먹으면서 보는 이런 축제 같은 데에는 사실 젊은이들도 많이 와서 즐기는 재미있는 축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동네 초등학교에 그 미국 공보원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공보원에서 야외 스크린 설치하고 영화 밤에 틀어지던 딱 그 느낌의 축제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축제가 상품화되고 그 소문이 난다면 그게 또 어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수가 있는데 그 칸 영화제 있잖아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라면서요, 거기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네, 작은 도시죠. 근데 그 영화제 하나가 결국 그 도시의 상당히 어떤 추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좀 특색 있고 아주 유니크한 것들을 왜 개발을 못하는 거? 조금 전에 이제 그 손희정 평론가께서는 잠깐 그 메커니즘 좀 얘기를 해주신 바가 있는데 또 다른 점이 좀 이렇게 짚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것을 행사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어가면서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 못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축제, 지역 축제를 자꾸 그 지방자치 단체장이 개인의 치적으로 생각하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가 관련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대학원에서 이 문화기획자들이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제 만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하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축제의 명칭이나 슬로건을 살살 바꿔요. 본질은 같은데. 그래서 한 장소에 각기 다른 이름의 그 축제 조형물이 5개가 서 있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기념식사 하듯이 지자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축제 명칭을 바꾸는 거예요. 지속성이 없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전임 시장도 물론 잘못했겠지만 관련해서 어떤 그 기획을 하는 사람들을 넣었을 거 아닙니까? 관련한 지역 단체나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체장이 갈리면 그 모든 사업이 지원이 끊기고 사람을 교체해버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수익을 거둬야 되기 때문에 어떤 거 업체 입점을 할 때 입점비를 이제 좀 과도하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돈을 버는 방법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버는지 모르겠는데 그 입점료를 많이 받는 사람은 어차피 뜨내기 손님에게 뜨내기 장사꾼이 장사를 하면 당연히 서비스 안 좋고 바가지 요금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다녀간 사람은 다음에 또 오기 싫은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특정 지역 말씀드려 죄송한데 뭐 안흥 찐빵 그러면 안흥에서만 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이번에 신안 갔을 때도 거기서 또 먹고 왔거든요. 어디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축제가 특색이 없고 그러니까 좀 그 어떤 컨셉이나 이런 것들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 관광객이 갔을 때 그곳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온 장사꾼들만 만나고 가고 그 지역민들은 순식간에 일어난 교통체증과 엄청난 쓰레기를 치우다가 지나가 버리니까 지역 축제를 그렇게 내 행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역 축제가 좀 더 활발해지고 개선이 되고 지역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이런 방식의 기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지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냥 이 지역을 축제가 한번 일어나고 사라지는 어떤 시장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문화 같은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머드 축제 여쭤보고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이 머드 축제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그 진흙을 외부에서 어디가 퍼와가지고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어렸을 때 뒹구시던 걸 갖고 축제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획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근데 하더라고요. 오히려 현실은 아까 잠깐만 뜨내기 이제 그 장사실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바가지 요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오고 싶다가 아니라 다시는 안 온다. 뭐 이렇게 가는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버리면 이게 이제 축제가 제대로 오래 이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공적인 축제들 뭐 영국의 에든버러 축제도 있고 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브라질의 리우 삼바 페스티벌도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가장 퍼레이드 같은 행사를 할 때 지역마다 팀이 있고 이 팀이 1년 동안 그거를 커뮤니티를 유지를 하면서 어떤 공동체를 유지를 하면서 네. 동아리가 참가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곳의 축제가 당연히 성공적이고 사람들이 이게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서로가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되잖아요. 축제에 참가했을 때 같은 어떤 열린 하늘을 잠깐 본단 말이에요. 그걸 광기라고 부를 수도 있고 흥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저면되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외부에서 돈 벌려고 온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축제라면 그걸 보러 온 사람이 흥이 날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방 소멸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축제라고 하는 방편을 동원하는 것은 뭐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례적인 어떤 이런 축제를 가지고 지방 소멸을 막고 인구 유출을 막고 경제적 어떤 그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좀 너무 투기적 성격이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있죠. 그렇죠. 그 하나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특정한 시점을 정해놓고 열렸다 파장이 이루어지는 축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문화. 예. 거기서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리면서 일상으로 녹아들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느냐. 네. 사실은 뭐 그러니까 그 도심 재생 사업이 뭐니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또 관광 상품화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결국은 이런 쪽으로 어떻게 이제 그 초점을 맞춰가지고 활성화시키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일부 좀 시도가 있기는 하지만. 안 그래도 제가 이번에 그러니까 역사관 답사 갔다 오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거기 신안군이 이제 섬마을 어촌이잖아요. 네. 근데 빈집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다니면서 2박 4일 다니면서 사실은 거리에서 어르신들이나 이 사람을 거의 뵙지를 못해요. 예, 정말 없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막상 이게 또 축제를 다루게 되니까 축제하고 지역 소멸을 막는 방법이 과연 뭐가 있을까 했는데 축제가 이제 한번 왔다 가는 그런 일회성의 행사가 아니라 체험형 그리고 약간의 정주형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일종의 그러니까 도입 관문이 되면 어떨까. 그런데 역시 저만 그런 생각한 게 아니라 그걸 또 연구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이제 지방의 정주 인구를 늘리는 형태의 문화 정책이나 정책을 하는 것은 많이 때가 늦었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사업이 필요한 건데 그렇다면 이제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만 살다가 도시에서 죽는 사람들이 이제 대다수인 시대에 아예 지역을 경험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축제가 하나의 관문 역할을 해서 예를 들면 뭐 5도 2천을 한다든지 앞서서 우리가 이제 뜨내기 상인들이 뜨내기 손님을 만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지역 축제가 정말 지역민하고 도시민을 관계를 맺어주는 형태. 그래서 뭐 거기다 민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축제 형태로 이벤트를 바꾸게 되고 그리고 자기 고향 마을에 대해서 일정한 이제 기부를 하는 그걸 고향 납세라고 하는데 이게 역시 그 지방자치제의 선구자인 일본에서 이제 먼저 도입이 됐을 때요. 그래서 이런 제도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도시하고 농촌 또는 어촌하고 긴밀한 어떤 그 자매 결혼 비슷한 협력 관계를 맺어서 휴가도 그쪽으로 가고 주말에 가서 품앗이 일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가 알고 있는 말은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나라가 제가 일본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제 회생책을 찾는 그 과정에서 이제 신선한 시도가 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경우도 서울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당장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두 군데 지역이 있는데 옛날에 이제 간의 수공업 이런 거 하면서 그냥 반지하를 헐어서 이제 공장 비슷하게 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돈 없는 그 문화 예술인들 내지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공방을 차리고 내지 카페를 차리고 이러면서 그 지역의 하나의 어떤 이제 아주 특색 있는 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다시 어떤 이것이 이제 주변 상권이 형성이 되면서 인근으로 이게 아주 이제 그 확장이 되는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경우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유도해낼 수 있느냐가 사실은 정책적 창의력이라고 보는데 여기까지 과연 가 있느냐, 이걸 좀 따져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지역의 축제를 즐기고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프라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지역 축제에 지원을 하고 할 때에도 단기적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그 지역민들도 누릴 수 있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즐길 수 있는 인프라들을 확충해가는 방식의 지원들도 필요하겠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좀 얘기들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뭐 얘기가 뭐 결론식으로 좀 진행이 되긴 했는데 혹시 좀 못다한 말씀이 있을까요, 두 분? 전성훈 편집장님은? 그 엠마 골드만이라는 이제 혁명가이자 여성 운동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춤출 수 없다면 혁명이 아니다. 이 말을 축제에 갖다 대면 내가 춤출 수 없다면 축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봄은 짧으니까 이 봄을 모두 건강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네, 손희정 평론가께서. 네, 저는 오늘 축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고민을 좀 했었던 건 뭐냐면 한국에 여러 가지 동물 축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동물 축제의 85%가 동물을 해치거나 먹는 것으로 끝나는 축제라고 해요. 뭐 송어 축제, 산철호 축제 이런 거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뭐 그런 축제들이 있는데 사실 이 축제들이 지역 경제에 기여한 바,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는 걸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와 달리 또 축제를 즐기시는 분들이 동물 축제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축제의 성격을 좀 바꿔가면서 또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축제를 상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어려운 말씀하시네. 네. 그 지역 주민 입장에 참 그 쉬운 얘기는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렇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결국은 축제라고 하는 것들이 말 그대로 하나의 결실을 맺어서 우리가 이제 자축을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겠지만 어느 순간에 지방으로 내려가면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살 길이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측면도 좀 또 같이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봄도 됐고 해서 축제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여기에 또 우리의 사는 현실이 좀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 확인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 물러가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주말입니다. 봄 만끽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일락 꽃 거리마다